네, 그러면은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지금 좀 안 나왔는데 교재가 아마 5월 중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도 교재가 좀 빨리 배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차 받으셨나요? 어디서부터 받으셨죠? 목차도 받으셨나요? 목차 있죠? 예. 대답 처음으로 해주셨어요. 약간 지금 대답 처음으로 해주셨어요. 목차부터 한번 보면은 공부할 때 우리 항상 목차부터 딱 잡는 연습. 그래서 첫 번째 1장에는 총칙이 나와 있고 요거는 우리가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관세평가에서 총론적인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되고 2장에 나와 있는 게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결정의 원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3장 계속 들어가네요. 3장에 실제 지급금액 나와 있고 4장에 거래가격 배제, 5장에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산요소, 그리고 6장에 2에서 6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기타 평가 절차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보면 요 총칙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관세평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총설적인 부분들, 그래서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막 나온다 이렇다기보다는 시험에서 우리가 긴장될 때 5시험 문제에서 좀 이렇게 가볍게 쓰고 들어가는 부분 정도 활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좌우하니까 이 부분은 오늘 나갈 부분인데 가볍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2에서 5장 여기를 우리가 소위 그 일방법이라고 불러요. 일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가볍게 들으세요. 일방법이라고 부르는 주요한 메인이 여기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때 기타 방법 2에서 6방법이 나오는 이게 6장.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관세 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절차적인 부분, 뭐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보면 여기서 한 거의 90% 비중으로 따지면 10% 뭐 이 정도로 마음속에는 생각을 하시고, 일방법이 대다수다. 그리고 전체적인 배 정도 다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게 안 될 때 쓰는 기타 방법이 2에서 6방법이니까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방법을 정복하고 나면 뒤에 나중에 2에서 6방법은 절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비용은 뭐 더해라 빼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방법은 좀 논란이 있고 이래서 일방법이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잘 잡고 넘어가시고, 나중에는 이 목차가 머릿속에 잘 기억에 계속 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1장 지금 총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칙 보면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 관세평가의 개요부터 변천, 법원, 기본 원칙 이렇게 학습할 겁니다. 오. 마음이 급하지가 않은데 지금 관세평가를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거고 1차를 안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완전히 그냥 처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릴게요. 첫 번째 1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표시 써놨거든요. 요거는 그냥 요약해 놓은 거니까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교재에 다 있어요.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관세평가의 개요.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관세 평가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 평가죠, 평가. 관세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평가가 어떤 의미냐, 어떤 물건의 값을 매기는 것, 이걸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뭐 좀 안 좋은 말로 뭐 이렇게 얼평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평가한다. 그런 게 어떤 값을 매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면서 앞에 뭐가 붙었죠? 관세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기 위한 어떤 특별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평가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평가라고 한다면 관세 평가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수입 물품, 우리가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국으로 관세선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수입이 될 때
그 물건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물건의 가격을 측정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긴 하는데 관세 목적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관세 평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상은 수입 물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 물품. 그래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관세 평가라고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구 하나하나에 우리가 봐야 될 문구들이 많은데 관세 평가는 수입 물품이 대상이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뒤에 이제 또 바로 뒤에 나오는데 대상을 좀 볼까요? 대상을 한번 보면 대상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거 반대로 수출 물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 물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내국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런 거 봤죠? 소비가 되는 곳에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 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간. 그러니까 이 수입 물품이 결국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가는 물건들 있죠. 나가는 물건. 이 나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리나라에서는 매기지는 않아요. 그 나라에서 뭐 베트남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베트남에 수입될 때 베트남 세관에서 관세 평가해가지고 그 물건 가치 얼마구나 해서 관세를 내는 거고, 그래서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이 수입 물품에 한정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세 평가의 대상은 그러면 관세만이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수입 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고 뭐 내국세든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관세 평가라고 하는 건 오로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 관세가 부과돼서 나중에 거기에 뭐 부가세도 붙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 관세 뭐 예를 들어 이게 몇 퍼센트 관세다 그러면은 그 몇 퍼센트를 곱하기 위한 그 값 이거를 관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걸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잖아요. 관세. 이 관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기준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나와요. 뭐 직구 같은 것도 해보시고 여행자 휴대폰도 가지고 와보셨겠지만 과세 가격 어떤 가격의 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요 부분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세 평가에서는 요 부분은 어디서 하느냐? 요거는 이제 관세율표에서 하는 겁니다. 관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서 그 HS 코드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8%, 이거는 뭐 13%, 뭐 이거는 3% 이런 식으로 이 율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분필이 수입된다. 이 분필이 수입되면 이 분필이 뭐 100원이다. 그리고 뭐 8%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8 하고 이렇게 세금이 튀어나오죠. 그럼 요거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이게 한 100원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세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요것도 또 중요한 건데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종가세를 의미하는 의미예요. 종가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종양세는 어떤 그 양에 대해서 세금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세금 체계가 달라요. 종가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종가세 체제라고 하는데 종양세 체제는 수량의 단위 세액을 곱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용 필름 같은 거 있죠. 영화용 필름이 수입이 되면 이게 몇 미터인지에 따라서 그 미터당 세금이 정해져 있어요. 뭐 미터당 6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몇 미터인지만 측정하면 이게 만약에 뭐 100미터다 필름이 그러면 세금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미터당 6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량세제에서는 관세 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측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뭐 맥주 같은 경우 뭐 리터당 부가세가 만약에 뭐 630원을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리터가 몇 리터인지만 나오면 세금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평가에서 말하는 건 이 종량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가세, 이 가격을 정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할 거다. 그래서 이 가격을 정할 때 다양한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케이스 하나를 수입하는데도 내가 그냥 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돈을 한 번에 쏴줄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포장비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썼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이 원재료를 지원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거래 상황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물건이 딱 수입될 때 이것의 가격이 얼마야?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 가격만 잘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을 찾아낼 때 많은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비용들이 더해질까? 빼질까? 안 더해질까? 고려하지 말까? 이걸 정해서 이거 하나의 가격을 딱 정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요는. 그래서 지금 페이지는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어요, 10페이지. 그래서 관세평가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관세평가 근거 법령은 관세법 14조하고 15조, 우리 관세법 시간에 배우는 관세법 14조하고 15조에서부터 이미 출발한다. 그래서 나중에 50점 문제에서 진짜 긴장될 때는 여기부터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근데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그렇게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세평가가 출발한다. 그래서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니까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기준을 설립하는 게 이제 관세평가. 그렇게 보시고,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니까 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수량에 대해서 과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를 우리는 종가세 이렇게 부르고, 수량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를 양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정량세로 실제로 우리가 과세가 되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 종가세로 대부분이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으니까 이 종가세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 종가세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맨 윗줄에 그렇게 나와 있죠. 평가란 어떤 물건의 가치, 첫 번째 줄, 이런 것들 밑줄은 이제 제가 이제 뭐 다 이렇게 봐드리진 않는데, 나중에 복습할 때 조금씩 보시면서 저는 중요한 문구들만 좀 같이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평가란 첫 번째 줄, 어떤 물건의 가치를 다른 물건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관세평가란 관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너무 더워서 좀 좋게 좀 벗고 할게요. 그렇게 보시고, 그 밑에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기셔서 11페이지 쪽으로 가보면 뒤에 이제 나오죠? 14조하고 15조. 여기 관세평가의 근간이 되는 기본값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넘어가면 관세평가 업무의 대상 및 범위. 대상 뭐였죠? 다시 정리하면 수입 물품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관세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가격, 종가세,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대상이 된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대상에 대해 쓰시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래서 수입 물품, 관세, 가격, 이렇게만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페이지로 넘어가서 관세평가의 국제표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제표준의 필요성. 관세평가는 왜 나오게 됐느냐? 아, 이걸 안 지웠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요. 한번 볼까요? 페이지 12페이지. 관세평가, 어떻게 이거 박살내버린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관세평가의 국제표준의 필요성. 다시 한번 써보면, 관세액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과세 가격에, 요 로직을 잘 기억하세요. 과세 가격에 관세 유를 곱하면 관세액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관세율은 이 HS 코드에 따라서 나중에 관세율 표 시간에 HS 코드를 배우실 거잖아요. HS 코드 아직 안 수업 들으셨나요? HS 코드는 간략히 어떤 거냐면 모든 물건에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뭐 어떤 물건에 우리가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뭐 물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무역할 때는 숫자로 바꿔요. 분필도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6단위까지 이렇게 뭐 부여를 딱 해놓고 그 뒤는 뭐 알아서 쓰는 건데, 그렇게 HS 코드를 하나의 통일된 용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무역에서. 그 용어에 따라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관세율이. 그러니까 분필이 어디로 가면 여기는 이미 세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론에 따르면 HS 코드만 잘 결정하면 세율은 다 나와 있네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릴 게 없죠. 요것만 잘하면 되니까. 요건 이미 다 표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세관 당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 이제 많아지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세수 확보가 되니까. 근데 요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뭘 건드리고 싶죠? 요거를 이제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요게 많아지면 과세 가격이 높아지면 관세액도 높아지고, 과세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관세액도 낮아지잖아요. 이건 고정값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개발도상국들 세수 확보가 필요한 곳에서는 요거를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이제 제2의 관세율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 말 이해가 되시나요? 제2의 관세율처럼 이게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관세율은 지금 못 건든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건드리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처럼 이걸 갑자기 400%로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확 나죠? 8%짜리 400%를 매겨? 보복관세 당합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못 건드려, 이거. 근데 요거는 가격을 건드리면 관세액이 같이 높아진 효과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 가격을 못 건드리게 표준을 정해버립니다. 표준을. 야, 이 가격은 이렇게 결정해. 이렇게만 결정을 하는 게 맞아. 이게 통일된 규칙으로 해. 그게 바로 관세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게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배울 WTO 관세 평가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협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관세법 30조 1항부터 6항까지 해서 받아들여서 30조부터 35조 쭉 이렇게 쭉 나와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방법에서 6방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표준을 정했다. 그러면 요것도 장난을 못 치니까 요게 일정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세평가가 필요했다. 그게 이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세평가 국제표준의 필요성이고요. 그래서 제2의 관세율이다.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총론적으로. 그래서 왜 관세평가가 나왔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관세평가 제도의 변천 쪽 한번 볼게요. 관세평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갔느냐. 요거를 좀 고쳐보면. 자, 여기 화면에도 있죠? 오, 되네요. 다행히. 제가 부러뜨리진 않았어요. 관세평가 제도에 보면 첫 번째로 제2의 관세율을 역할을 하고 무역 장벽으로 역할을 하니까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건데 가트 제7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관세평가 역사를 살펴보면 가트 제7조. 가볍게 들으세요.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트 제7조. 가트 제7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가트 제7조에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통일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실제 가격에 따라서 평가를 하자. 그래서 영어로 따면 actual value. 실질 가격에 따라서 관세 평가를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가트 제7조에서. 그러면 요 물건, 제가 방금 부러뜨리진 않았지만 부러뜨릴 뻔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올 때 요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를 가트에서 제7조를 통해서 실질 가격에 따라서 평가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선언적인 거잖아요. 선언적인 거. 실질 가격? 그럼 이 실질 가격을 어떻게 이행을 할 건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이 됩니다. 요게 이제 좀 선언적이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이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유럽 중심으로 나왔던 이제 브뤼셀 평가 협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가볍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BD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맨 첫 번째 있죠. 14페이지에 1번에 나오는 브뤼셀 평가 협정. 그래서 요걸 이제 이행하는데 BDB 브뤼셀 평가 협정을 통해서 처음에 유럽 주도로 1950년도 여기 다 제가 여기 화면에 좀 적어놨을 거예요. 여기
브뤼셀 평가 협약은 유럽 관세 동맹이 1950년도에 요거를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 중심으로 봤을 때 브뤼셀 평가 협약에서 요거를 실질 가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을 할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정상 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정상 가격. 정상 가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이 리모컨에 대해서 실질 가격으로 과세 평가를 하자, 과세 가격을 매기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리모컨은 실질 가격이 무엇이냐? 정상 가격이라는 거예요. 정상 가격. 그 말인즉슨 이 물건에는 어떠한 하나의 정상적인 가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 요거는 이제 지금 뭐 평가 개념이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프랑스로 수입을 되면 이 리모컨은 하나에 100만 원이라고 하는 정상 가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준 가격처럼 어떤 정상적인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아닌 가격들은 어떻게 되죠? 비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우리가 보기엔 이 가격이 정상적인 건 100만 원인데 이 10만 원으로 들어오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은 비정상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비정상 가격은 인정될 수가 없는 가격이 되겠죠? 그렇게 가격이 이제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상 가격이 이제 많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구시대적인 관념이라는 거죠. 관념적인 가격이잖아요. 어떻게 물건 하나에 하나의 가격이 있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윤리학 사상 시간 때 그런 거 배웠죠. 이데아 이런 거 배웠죠. 이데아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분필에는 뭔가 그 이상적인 가격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요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일물, 일가 이렇게 표현해요. 일물, 일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니면 다 비정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표정들도 보니까 너무 옛날 막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런 표정을 좀 짓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평가라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근거집도 만들고 사례도 풀어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나도 모르게 이 사고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 그 시대가 뭐 잘못됐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래 상황이 이런 식으로 막 주어져요. 아, 이거 물건이 들어오는데 요거 원래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내가 특별하게 30% 할인을 해줬다. 90% 할인해줬다. 그래서 이거를 100만 원짜리인데 99% 할인해서 만 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 원에. 그럼 이거 가격 인정해줄 수 있느냐? 들으면은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확 들어요. 이상한데?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서 그 100만 원이 그 이데아예요. 그 이데아. 이 물건의 어떤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의 가격인데 1만 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관념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쉽게 풀었으면 관념적이다. 관념적. 가격이다. 이 시대 때 가격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BDB 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많은 비판을 받죠. 잘 생각해보면 물건은 하나고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지만 현재 그 무역 관행, 상관행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단골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물건을 뭐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100만 원이었지만 내일은 95만 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좀 가격이 뛰어서 1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100만 원이고 120만 원, 95만 원이 다 비정상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협상력에 따라서도 분명히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가지 가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는 일물 다가의 개념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일물 다가. 그래서 요때는 이제 옛날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비판하면서 새롭게 평가를 하는 게 가트 평가 협정이라는 게 나와요. 가트 평가 협정.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와 반대로 어떤 실증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와 완전히 반대로 일물 다가. 하나의 물건에는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 게 맞아.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도 맞죠? 그 하나의 물건,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 가지 가격이 협상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실증적 가격이고 일물 다가인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관세 평가를 하자. 여기 나옵니다. 이 거래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거래 가격을
평가를 전체를 훑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거래 가격이 뭐냐면 지금 계시는 분이랑 저랑 무역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 형광펜을 제가 판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산다고 하는 그 가격이죠. 그게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 제가 이걸 판매했을 때 사겠다고 하는 그 가격. 우리 둘이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저는 이거를 뭐 10원에 사왔지만 제가 1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죠. 나쁜 놈으로. 10배 뛰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0원이 우리 둘 사이에서는 거래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 물건이 그 가격의 가치다. 그래서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관세평가를 하는데 그럼 그 가치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태평가 협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래 가격, 실증적, 그 다음에 일물 다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인정해주는 요즘 우리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어떤 정신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좀 한계는 있었어요. 한계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한계가 있었냐? 요거는 독립된 협정이었죠. 독립된 협정. 그래서 독립된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요거 자체가 일단 하나의 협정 독립된 거니까 이거에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입을.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면 이런 것들을 개도국이 가입을 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도국 수장이면 이런 거 있으면 아까 저희 그 식 봤을 때 관세액 높이려면 과세 가격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막, 야, 이거 100원이야? 야, 안 돼. 아, 100원 안 돼. 이거 복잡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1000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수입을 못 하겠죠.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입하는 사람들은 관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 시장 가격을 다 조사하고 수입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격이 널뛰게 해버리고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역할 수가 없죠. 가져와도 내가 못 팔 텐데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 독립협정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그러면 좀 이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면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 같이 써야 기준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완하면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WTO 관세평가 협정이에요, 협정. 그래서 이 WTO 관세평가 협정은 가태평가 협정이랑 다 동일해요. 개념적이고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게 다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뭐냐? 이거는 독립협정이 아니고 여기서는 부속협정이 되는 거예요. 부속협정. 부속협정이 됨으로써 얻는 효과는 WTO 가입국들은 부속이니까 자동스럽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입되는 거예요. 164개국이 모두 다 가입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모든 그 가입국들이 자연스럽게 가입이 되고 적용을 해야 된다.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서 적용을 해야 되면 그때는 비로소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모든 나라가 평가를 하면 안정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확실히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WTO 관세평가협정 앞으로 우리가 무역 지금 계속 공부 기본적으로 하면서 협정 하는 게 다 이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요거 WTO 관세평가협정을 앞으로는 그냥 협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수험장에 가서 쓰셔야 되는 협정도 다 저겁니다. 저거. 그래서 협정도 다 요즘은 보고 들어가야 돼서 뭘 이렇게 막 취사 선택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안 고쳐져서 고쳤네요. 역시. 아무튼 뭐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제가 또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좀 보면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브뤼셀 평가 협정.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유럽 관세동맹 주도하에 1950년도에 제정이 됐다. 이런 것들만 개념적으로 가져가시고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정상 가격이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해 두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정상 가격,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오픈마켓, 공개된 시장에서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서로 지불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거 2번 동그라미. 그 다음 세 번째 그 밑에 줄 관념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것도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쭉 가서 네 번째 CIF주의와 함께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CIF주의의 설명을 지금 안 드렸는데 이 BDB 시절에서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CIF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다. 그 무역 영어도 하셨으니까 CIF 들어보셨죠? CIF. 저는 처음에 이제 관세사 공부를 시작을 할 때 FOB하고 CIF를 몰랐어요. 저는 무역학과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때는 뭐 재학 중이긴 했지만 경영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무역에 대해서 뭐 경제학과라도 되면 그래도 뭐 무역 뭐
상법 같은 걸 좀 뭐 이렇게 배울 텐데, 저는 이거 너무나도 큰 진입장벽이었어요, CIF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역시험 시간에 배울 거니까. 아무튼, 이 CIF주의는 뭐냐? 그 운송비하고 운임을 다 과세 가격에 일부러 포착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CIF주의는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이기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특히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들 오랜 전통으로 FOB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BDB는 이런 가격뿐만 아니고 이런 CIF주의를 고수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많이 이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로 오면서부터는 FOB하고 CIF를 채약국이 선택할 수 있게 나중에 좀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또 가입률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4개 쳤죠. 정상가격, 공개시장, 관념적 가격, CIF주의 이렇게가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공개시장도 좀 가볍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게 공개시장에서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지불된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 정상 가격의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상 가격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마켓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거. 이 가격만이 정상 가격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픈이 안 돼 있다. 뭐 이러면은 다 비정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다수의 회원국이 뭐 가입을 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브뤼셀 평가협약은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이해는 되시죠?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트 관세평가 협정은 여기 써놨죠, 여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나온 거, 가트 관세평가 협정도 중요한 것만 보면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정상 가격이라는 관념적 가격인데 반해 브뤼셀은 가트 관세평가에서 채택한 가격은 트랜잭션 밸류, 거래 가격은 실증적 개념의 가격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 가격은 우리가 거래한 그 가격, 그 실제, 그 실증적인 그 가격,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BDB는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데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거래 가격, 실증적 가격은 존재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증적인 가격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제 반대급부로 가트 관세평가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관세평가는 복수의 평가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상적인 가격이 있으면 복수의 방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적인 가격이 이미 있는데, 그 가격이 과세 가격인데 끝났잖아요. 근데 실증적인 가격이라고 하면은 실제 존재해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평가를 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뭐 하나만 있었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대체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부수적으로 마련해 뒀어야 했다. 뭐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 나중에 부수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는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평가 체계가 복잡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줄 CIF주의와 FOB주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채약국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아까 그 CIF만 선택하도록 하는 거를 좀 완화시켰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가운데 협정의 가입 자체가 각 나라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요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각 나라의 재량에 달려 있으니 기준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밑에 WTO 관세평가 협정. 위에랑 다 똑같은데 하나 부속 협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강제로 가입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개도국을 비롯해서 다 가입이 됐다. 넘겨서 보시면은 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가트 관세평가 협정은 독립된 개별 협정인데 반해서 이 협정은 부속 협정이라는 점에서 협정으로서의 지위가 다르다. 이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밑에 부록처럼 나와 있는 WTO 관세평가 협정의 개요라고 나와 있는 것도 시간 나실 때 화장실에서 그냥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재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혹시나 우려하는 마음으로 17페이지에 요건 좀 가지고 왔어요. 브뤼셀 관세평가 협정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비교. 이런 문제가 나올까 싶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회차가 많이 되다 보면, 브뤼셀 시대의 관세평가의 개념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의 그 개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만약 이렇게 나오면, 요 표를 떠올리시고, 이걸 잘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옆에 있는 구분이 하나의 목차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격의 개념이 브뤼셀에서는 정리하는 개념으로 관념적이고 이데아적이었다. FTA가 아니고 WTO. FTA가 제가 이제 업무를 FTA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뭐 WTO가 아니고 FTA가 막 나오네요. 예, 제가 한 번씩 FTA라고 하더라도 WTO예요. WTO. 여기서 FTA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냥 실증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정상가격과 거래 가격. 그 다음에 CIF 원칙 간 최약국의 선택. 요거, 그 다음에 가트 관세평가 협정과 WTO 관세평가 협정을 비교하는 걸 보면 사실 요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설립된 뭐 협정의 지위만 다른 거니까 요거는 가볍게만 넘어가시면 되고, 2021년 기준으로 현재 164개국의 회원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의 기준이 되었구나.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관세평가의 역사는 이제 보신 거고, 역사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은 관세평가의 법원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요약해 놓은 건데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옆에 쓰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관세평가의 법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관세평가는 그럼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아까 뭐 관세법에서 뭐 관세법 14조, 15조 아까 이런 거 가볍게 보기는 봤는데, 그거 나중에 관세법 시간에 그 다 암기하실 거예요. 다 암기하실 건데, 오늘 좀 깨끗하게 안 지워지네요. 관세평가의 법원, 근원자죠. 법원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적인 것,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것.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근거집도 만들 거고, 실제로 답안지도 이 법원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첫 번째, 관세법입니다. 관세법 기준이 되겠죠? 관세법. 그 다음 두 번째, 관세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 규칙. 그리고 네 번째, 요거 용어가 이번에 올해 요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와, 이게 제가 손으로 쓰는데 오타가 나요. 손으로 쓰는데 관한 고시 이렇게 손으로. 그 다음에 국제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적인 근원으로는.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결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WCO의 관련 지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지침이 뭐 예해라던가 이런 식으로 쭉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지 마시고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WTO 관세평가 협정, 여기 처음에 지금 이렇게만.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요거까지는 다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국내법에서 관세법이 일단 기초가 되고 으뜸이 되는데, 요거에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위임, 이렇게 위임 법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관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있으나, 우리가 수업 목적에서는 그런 논란을 차치하고, 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국내 법원이다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제법원에는 관세평가 협정이 있다. 그래서 이 협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협정에서는 우리가 킬러 컨텐츠만 빼오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정리해놨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그 다음에 WTO 관세평가 협정. 이 협정에는 뭐 일반 서설과 본문,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뭐 위원회 결정이 있고, WCO 기술위원회 지침이 있다. 이런 건데, 요거 이제 세부적인 거니까 협정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좀 보도록 할 겁니다.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국내 법원은 이렇게만 넘어가고, 18페이지 그럼 한번 보면, 제가 교재 15페이지랑 18페이지 잘못 써놨네요. 관세평가 같은 경우 보면은
관세법에서는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14조하고 15조였죠. 거기 적어놨죠, 중간에. 14조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 요게 관세평가 시작.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요거 아까 공부했던 거. 요렇게 2개. 그리고 관세평가는 크게 파트를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세 가격에 대해서 신고하는 파트,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파트. 근데 우리 아까 그 목차 적었을 때 7장에 막 뭐 절차적인 거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몰라서 일단 넣어놨어요. 그리고 과세 가격 결정하는 파트, 여기 부분이 이제 메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관세법 30조부터 나와 있는 요 부분, 요게 이제 1방법부터 6방법까지 가는 메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규범은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넘어가시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예전에는 이 4번이, 예전이 아니죠. 바로 작년도까지만 해도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뭐 이런 거였는데 수입물품 가격 결정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관세평가 운영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용 체계도 좀 바뀌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 작년에 막 근거지 준비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요. 다 틀어지니까 준비해 놓은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세팅을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개정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국제 규범도 보시면 우리가 아까 그 변천에서 봤던 거 가트 제7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가트 제7조부터 BDB 뭐 이런 거 다 나왔죠. 그 다음에 WTO 관세평가 협정, 그 다음에 결정까지 나오고 여기서 하나 좀 제가 20페이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우리가 협정이라고 하는 이 WTO 관세평가 협정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서설과 본문, 부속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는 이 본문이라고 하는 거 여기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 거기 중간에 있죠. 일반 서설, 본문, 부속서 있는데 본문에 1부, 2부, 3부, 4부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 관세 평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 부속서라고 하는 거에는 그 규정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뭐 주해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뭐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1조부터 이런 것들은 관세법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뭐 주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들, 그 다음에 WCO 뭐 지침 같은 것 중에서 일부 내용들만 그거집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죠. WTO 관세평가 협정을 바탕으로, 이 WTO 관세평가 협정을 바탕으로 요 법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 반영을 해서 여기서 이번에 그 고시에서도 요 많은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많이 겹칠 거 아니에요? 많이 겹친다.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장에서는 일단은 국내 법원으로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서 쓴 다음에 겹치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뭐 좀 중요한 내용들 여기에만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알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랑 경합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국 관세사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 대해서 근데 뭐 이렇게 배척되는 건 없어요. 막 대치되는 건 없는데 그렇게 고민이 된다면 국내 법원을 먼저 좀 정확하게 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WTO 관세평가 협정을 읽다 보면 결정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결정은 6개 정도 있는데 뭐 결정 뭐 숫자 뒤에 있어요. 결정 1.1, 결정 6.1, 결정 3.1 이런 식으로 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은 이것도 하나의 규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서 WCO 관세평가위원 기술 WCO 지침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그 밑에 표 있죠. 권고 의견, 예해, 해설, 사례 연구, 연구 이런 단어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협정이에요, 협정.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구들이 뭐 사례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하고 뭐 그냥 질의응답식으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부 문구들만 차출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차출돼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반영이 다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짚고 가야 될 거는 뭐 권고 의견, 예해, 해설, 사례 연구는 어떤 케이스들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WTO 관세평가 협정 관점 취지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옳아. 이렇게 가이드를 좀 주고 있어요. 가이드.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결정은 아니잖아요. 아까 뭐 여기서 말했던 본문, 부속서, 결정 이런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애들인데 요거는 지침이냐 지침 그러니까 가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랑 위배되더라도 뭐 위반은 아닌 거예요. 위반은 아니 여기랑 이제 위배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 가이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우리가 이 가이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뭐 법적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쟁송이 붙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법원처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법원처럼. 그래서 요거를 뭐 지침이라고 해서 안 지켜도 돼 이런 게 아니고 지침이더라도 우리가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권고, 의견, 예해, 해설, 사례 연구, 연구 요것도 평가 협정으로서 우리가 다 챙겨갈 거고 다 볼 거고 다 근거집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킬 겁니다. 이게 좀 많거든요, 양이. 그래서 다 다이어트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걸 다 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머릿속에 모든 과목이 그냥 책 없이도 우리가 시험장에서 책 없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결론을 이렇게 쓰는 거니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날부터 그 책 내용을 한 번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면 이렇게 다 요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요약서가 다 있어야 돼요. 뭐 이걸 서브노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브노트를 제가 뭐 만들라. 저도 서브노트는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서브노트 가치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들은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렇게 챙겨가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4절 22페이지에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 관세평가에서는 어떤 원칙을 중심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되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상관행 종중과 거래 가격이에요. 상관행을 존중하고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야 한다. 요 말은 예전에 우리가 BDB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상관행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좀 무시했던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우리 사이 협의한 거고 일반적인데 야 그거 안 돼. 가.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너 그렇게 거래해? 오케이 인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행을 인정해 주는 게 하나의 큰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행이 관세평가에서 규정하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모든 걸 다 인정해 준다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예를 들면 뭐 특수관계가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특수관계가 있으면은 좀 가격이 왜곡됐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몇 가지만. 그래서 요거 아니면 가능하면 다 인정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편의를 좀 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관행을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이미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거래 가격을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잖아요. 너와 내가 합의하고 거래한 그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직구로 뭐 컴퓨터 아니 뭐 거기서 블랙 프라이드를 해서 LG TV를 우리가 직구를 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지불한 가격 그 가격이 거래 가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했으니까 가격이 좀 쌌겠죠. 그래서 근데 예전이었다면 인정 안 됐겠지만 상관행이잖아요. 그게 내가 진짜 실제로 지불한 거고 그게 상관행이면 그걸 인정한다는 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가트 제7조는 실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은 최대한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 기초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거래 가격 배제 사유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최대한 상관행을 존중하고 거래 가격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좀 헷갈리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과세 가격이라는 용어가 좀 나왔죠. 과세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뭐 커스텀스 밸류라고 하면은 영어로 약자로 CV라고 나중에 이렇게 좀 많이 인지하실 거예요. 커스텀스 밸류, 과세 가격. 세관에서 과세하기 위한 그 가격. 근데 이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한다. 요식, 과세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거래 가격을 세관에서 말하는 과세 가격으로 한다. 요게 1번 원칙. 그래서 이 거래 가격은 영어로 하면 transaction value. 그래서 거래한 그 가격. 그 거래한 그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삼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과세 가격이랑 거래 가격은 다
다른 의미죠, 지금 서로. 거래 가격은 너와 내가 거래한 가격이고 과세 가격은 인정된 그 가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과세 가격을 우리가 이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게 관세 평가인데 이 거래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를 원칙이라고 하고 이 거래 가격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유들이 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아까 6장에서 배우는 기타 방법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좀 보시면은 상관행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뭐 최대한 다 인정을 하는데 아래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세관 입장에서 보기에는 과세 당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는 좀 그런데 야 이것까지 내가 인정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4가지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상관행은 그대로 다 인정이 된다. 4가지 한번 볼까요? 거래가격 배제 사유라고 해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챕터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의 챕터가 돼요.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해당 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처분 또는 사용 어떤 물건을 내가 처분하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로 합의가 됐다. 요러면은 좀 요거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하기 좀 애매하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해당 물품 거래의 성립이나 가격의 결정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다. 이러면은 그 가격, 거래 가격을 그래 거래 가격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으면 조금 이것까지 내가 인정해야 되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다 배울 거예요. 지금 그냥 느낌만, 제가 스토리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 지금 얕은 스토리예요. 이거 안에 어마어마한 논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주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사후기속 이익 같은 경우, 내가 물건을 사와서 한국에서 판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또 판매자한테 줘버려요. 그러면 애시당초 들어올 때는 그 물건의 가격이 이미 그 정도가 빠져 있었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상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뭐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도 좀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면 좀 그 가격이 일반적인 상관행위랑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것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랑 거래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특수관계가 있다고 바로 뭐 이거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만 아니라면 이런 4가지 사유만 아니라면 가능하면 상관행을 존중하고 거래 가격 중심을 하려는 게 큰 기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2페이지에는 그래서 보면 가치 제7조는 그런 의미에서 수입품의 가격은 실제 가격에 기초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옆에 일반 서설도 보면은 트랜잭션 밸류 바로 거래 가격이어야 한다. 요 말인즉슨 이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원칙. 이해되시죠? 요게 제가 오늘 엄청 뭘 떨어뜨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 또 이제 평가의 기본 원칙에서 두 번째 쪽 23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대체 평가 방법과 적용 순서를 두고 있다. 요 말도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이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거를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은 알겠어요. 근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까 4가지의 사유로 살짝 봤어요. 특수관계가 있는 영향을 받았다거나 뭐 내가 이거 물건을 처분하지 못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할 건데 요거거든요. 우리가 관세를 무조건 내기는 내야 돼요. 관세를 안 내고 들어온다? 뭐 영원히 될 수는 있는데 아예 뭐 안 내고 이건 밀수밖에 없어요. 밀수 말고는 밀수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관세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세 가격은 결정은 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게 우리가 대체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 방법들이. 요게 나중에 이제 6장에서 배울 건데 1차를 공부를 하셨으면 요거를 아마 관세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대체 방법과 적용 순서라고 해서 첫 번째, 일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방법이 아니고 거래 가격 방법이라고 해서 트랜잭션 밸류 메소드, 이게 아까 거래 가격 방법이죠. 이 방법이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 원칙. 그래서 이게 일방법이에요. 일방법. 그래서 일방법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 일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면 적용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2방법, 3, 4, 5, 6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면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데 그 예시를 보면 두 번째로 사용해야 되는 게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그래서 이 물건의 가격은 아닌데
요 물건과 동종 동질 물건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물건의 거래 가격으로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 방법 중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동종 동질 물품도 없다. 그러면은 요렇게 보려고 했는데 동종 동질이 없어. 그럼 좀 유사한 물건을 찾아서 그것의 거래 가격으로 하자. 요게 이제 세 번째 방법. 그 다음에 그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방법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국내 판매 가격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수입 시점 있잖아요. 여기 수입 시점. 그럼 물건이 여기 들어왔어요.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래서 판매가 되겠죠. 판매. 그래서 판매가 되면 이 판매한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용들을 이렇게 빼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 가격을. 이 판매한 가격은 산정할 수 있으니까 이 판매한 가격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운송비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 세금도 냈을 거고 이윤 및 일반 경비도 붙였을 거잖아요.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비용들을 빼서 이 시점까지 가격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가격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이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산정하자. 이게 4방법. 그 다음에 5방법은 반대. 여기서부터. 이거 지금 스토리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6장에서. 지금 가볍게 들으세요. 5방법은 여기에서 어떤 그 제조자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다양한 원가적인 요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원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수입할 때까지 운송을 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고 운송한 이 비용들. 요거를 찾아서 더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시점에서 가격이 하나 나오지 않겠냐? 요런 거. 요게 이제 5방법. 그래서 여기까지 1방법이 안 됐을 때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까지도 썼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진짜 와 이거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결국은 정해지니까 합리적인 방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체 방법을 두고 있는 게 관세평가의 또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1차에서 암기 다 하셨죠? 이거. 어떻게 암기하셨어요? 고동유국산압 이렇게 저랑 똑같은 암기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름이 돋습니다. 고동유국산압 이거 이렇게 고동유국산압 이렇게 외우셨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암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요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이 동이 뭔지 이런 것들 이럴 때 평가 처리 어떻게 하는지, 동종동질 물건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어떤 게 동종동질 물건인지, 그럼 요거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기타 방법입니다. 1차 때는 안 배웠던. 그래서 암기식, 지금 좋은 암기식 나왔죠? 나중에 다 이렇게 외우실, 고동유국 산업 이렇게 외우실 거고, 암기식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암기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암기를 하실 때, 암기식이 없이 암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 딱 가면 그 시험장에서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딱 그 프레스가 딱 있어요. 다 사람들 쫙 있고 경쟁자도 쫙 있고 그 압박된 순간 속에서 딱 땡 하면 딱 써야 되는데 분명히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이 소름 돋는데 너무 무섭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너 공부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나냐? 긴장해서 안 나요. 그러면은 그 긴장할 때도 생각날 수 있게 하는 게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 긴장되는 순간에서도 갑자기 거동유국 산업이 생각나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래 가격 방법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동유국 산업이 생각나면 그럼 그때 갑자기 아마 제 목소리가 갑자기 들릴 겁니다. 갑자기 그때 앞에서 거동유국 산업 이렇게 했던 그 말이 딱 들리면서 갑자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식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식도 제가 수천 개가 있으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는 제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 순서, 그 다음에 그 대체 평가 방법은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고, 1방법은 원칙이고, 여기는 대체였잖아요. 대체. 여기가 원칙이고, 그러면 이거는 적용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냐? 1방법이 대원칙.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무조건 1방법을 일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2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도 안 되면 3방법. 그도 안 되면 4방법. 그도 안 되면 5방법. 그도 안 되면 6방법.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순차적 적용이라고 해요. 순차적 적용. 나중에 쓰실 거예요. 아마 답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을 5방법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1방법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이걸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2방법, 3방법, 4방법 다 검토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예외. 여기서 1방법을 적용했는데 안 돼. 2방법도 안 돼. 3방법도 안 돼. 근데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요청하면 5방법을 먼저 할 수 있어요. 4방법보다.
그리고 5방법이 했는데, 납부자금 요청해서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다시 4방법. 그 다음에 6방법. 이렇게. 요거 순서만 한번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요거를 핵심적으로 좀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24페이지로 넘어와서 보면 이 관세청 자료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는데 좋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24페이지 저랑 페이지도 똑같죠. 그 위에 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관세평가 과세가 결정받으면 적용 순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은 관세사 입장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해서 세금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세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요게 이제 이따 배울 수출 판매인지 확인을 합니다.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수출 판매인지 확인을 하고 수출 판매가 성립을 한다? 그럼 그 밑에 거래가격 성립 요건 아까 4가지 사유 배웠죠? 뭐 특수관계부터 해서. 그래서 이 4가지 사유가 있는지 보고 이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니까 안 돼 이랬는데 요 4가지 사유도 아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로직이 있어요. 뭐 가산 요소 더하고 공제 요소 빼고 이런 로직이 있는데 그 로직을 거쳐서 일방법에 따라서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의 로직. 근데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나씩 안 될 때마다 바로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세평가 처리를 하는구나. 이 로직만 잘 생각해 두시고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순차적 적용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건 주장에 불과해요. 근데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어디 나와 있는데 이러면 근거를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서술하는 게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밑에 보면 일반 주에 보면 이런 거 있죠. 평가 방법은 두 번째 줄에 순차적인 적용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근거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부속서 1의 주에 일반 주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적용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우린 답안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 제가 같이 발췌해 놓은 것들은 좀 밑줄 그어 두시고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뒤에까지 하지 않고 일단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